네, 아유 밥알 찹쌀떡 진짜 맛있습니다. 또 네. 먹고 싶네요. 딱 이 시간이 배고플 시간 아니에요? 출출해질 네. 이 시간 아침에 딱 요거 하나 먹으면서 힘내면 좋은데 여러분도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떡이랑 또 커피 잘 어울리니까요. 아, 그럼요, 원두 그럼요. 커피 네. 같이 함께 하시면 좋고요. 네. 야, 이거 살려면 돈 필요하지 않냐? 맞습니다. 네. 그 돈 어디서 우리가 벌 수 있을까요? 메리츠증권 슈퍼 365에 예수금만 넣어놔도 이자가 또 네. 붙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붙는 돈으로 한 달 모아서 바로 이렇게 사드시면 되니까 이야. 다 그냥 다 알아서 연결되는 거군요, 이렇게.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그렇게 알려주는 고마운 분들께는 또 삼진제약 WCLC 추석 명절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서 선물을 또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옆에 있다 보면 천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감탄하면서 왜 나한테 선물 주지 않죠? 아, 그 청담 관절? 청담 관절. 네, 요즘 관절이 안 좋은데 네. 청담 관절로 우리 어르신들 한 50대 넘어가면서부터 관절 문제 많이 어르신. 생기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네. 우리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요즘 저 임장 같은 것도 하시죠? 저는 뭐 잘 안 해요. 그래요? 네. 특히 요새는 뭐 딱히 약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서. 임장하면서 무릎 안 좋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무릎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청담 관절, 청담동 가서 임장하실 때 네, 청담 언덕도 관절 많고, 드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언덕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그렇죠. 분전님도 많이 드시는 김건우 대표님도 많이 드시는 죄송합니다. 청담 관절. 네. 그 지금 대출이 네네네 난리죠. 난리,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직접 빌리지 않으면 못 느끼잖아요. 체감을 네, 못 네, 하니까 대출이 완전 뭐 다 막힌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그 언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과장된 측면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성 때문에 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특정 은행이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 보시기에는 다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다른 은행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면 통제되는 건 아닌데, 은행별로 자기 상황에 맞게 좀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고, 네. 사실은 지금 규제도 규제인데 좀 혼란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혼란이 좀 문제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금융당국의 수장 혹은 당국의 그냥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인터뷰 같은 걸 봐도 예를 들면은 금감원장은 가계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집값도 잡아야 된다. 네. 금감원장이 사실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집값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만 얘기하면서도 은행이 알아서 해야 된다. 금감원장은 적극 개입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상당히, 사실 금융당국의 입장으로서는 정반대거든요. 개입도 네. 해야 된다와 알아서 하게 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있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은행은, 이거는 뭐 제가 뭐 경험과 뭐 개인적인 생각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은행들은 가계부채가 크든 집값이 올라가든 큰 상관은 안 해요. 근데 약간 금융당국의 가이드 하에서 네. 본인들의 이익과 자본의 안정성의 극대화를 추구할 뿐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총량제를 가장 신경을 쓰는 거예요. 총량제만. 나머지 어떤 코멘트들은 약간 덜 신경 쓰고, 총량제만 봤을 적에 올 상반기 혹은 8월까지 대출이 네. 너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은행들 생각보다도 많이 나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총량제가 이제 정확한 정책은 아니고 일종의 가이드인데, 네. 요만큼 내라, 요만큼만 해라라고 했는데 뭐 거의 한 80% 이렇게 쓴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4, 5개월 정도가 20%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또 문제는 11월 말부터 둔촌주공이 입주를 하는데 금융당국에서도 이걸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때 돈이 모자라서 대출이 안 나가면은 혼란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안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둔촌주공 전까지 많이 했다가 둔촌주공 때 팍 내버리면은 1년 동안에 엄청 그 총량이 깨져버릴 수 있으니까 둔촌주공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둔촌주공 입주 전까지, 그러니까 9월, 예를 들면 8월부터 둔촌주공 입주 전까지 한 3, 4개월 정도는 대출을 해줄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은행들이. 그냥 아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때 많이 나갈 거 고려해서. 아껴두는 것도 있고, 팥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은행들이 이제 약간 일종의 장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계속 대출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비싸게 팔아도 되는 거예요. 내 재고는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 비싸게 팔아도 되니까 가상금리를 여기다 올리고 네. 그럼 거기다가 비싸게 팔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충분히 소진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의보다는 얼마 재고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기왕이면 좀 더 안정적인 사람한테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비싸게 팔고 좀 더 안정적인 사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뭐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적에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 안 된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집주인이 바뀔 적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굳이 리스크를 안는 대출은 안 내주겠다. 가계부채가 사회적인 문제라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은행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하반기에 내줄 팥이 되게 적으니까 네네. 최대한 비싸게 팔고 안정적으로 팔겠다. 아. 요거에 기반해서 각자 은행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융당국말 다르고 은행도 은행별로 막 다르고 하니까 약간 다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안 되고 네. 뭐 다들 뭐 유주택자 전세 뭐 주택담보대출 안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유주택자도 내주는 은행도 있고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도 있고 가상금리 좀 더 낮은 데도 있고 이렇긴 한데 그냥 그 심리적으로는 완전 다 쪼였구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은 매우 좋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대출을 물론 맞아요. 이제 더 많이 해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출은 요만큼만 니네 하라고 이제 지침 비슷하게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대출할 사람은 굉장히 적어졌고 금액도 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골라도 되고 금리도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빌려주고 싶은 사람만 네, 딱딱 맞아요. 골라서 그냥 입맛에 맞게 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지금 나오는 정책 일부 정책을 제외하면은 저는 되게 은행들이 물론 가이드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 네. 일종의 담합스럽게 돼버렸어요. 다 같이 가상금리 올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경쟁이 붙으면은 사실은 올 초에도 올 상반기에도 한 은행이 이제 금감위원장이랑 금융위원장이 이제 약간 코멘트를 이제 금리 경쟁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가상금리를 일부 은행들이 올렸어요. 올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한두 개 은행이 막 특판도 내고 막 이러니까 다시 내리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니까 뭐 약간 다 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담합은 아니지만 눈치를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해도 되겠네 약간 이런 상황이라서 은행은 지금 굉장히 좋죠. 특히 은행은 가상금리 한 번 높게 대출 쭉 나가면요 이게 계속 높은 이득으로 쭉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가상금리를 거의 안 붙이고 대출이 많이 나갔는데도 작년 올해 이자 실적이 되게 좋아요. 그 영업이익 실적이 그거는 다 몇 년 전에 가상금리를 높게 받은 게 지금도 계속 이자를 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가상금리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금 은행한테는 뭐 그러니까 처음에 7월에 은행들이 한 5개 은행이 다 같이 가상금리 7월 한 달 동안 가상금리를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하여튼 이북형 금융감독원장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언제 금리 올리랬냐. 맞죠. 예. 포트폴리오 조절하랬지.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금리 안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럼 그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안 해줘. 이게 바뀐 거거든요. 네네네. 한 달 만에 확 바뀌어버린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그럼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기에서 끝이에요? 아니면 DSR에 뭐 추가적인 그 가상금리가 더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시장하고 뭐 엮어갖고 뒤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나 어떤 가계부채 증가세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시장까지도.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정도 했는데 시장이 꺾이지 않았어요. 거래도 많이 되고 가계부채. 그러면 쓸 카드가 아직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렸다가 더 세게 맞으면 더 세게 꺾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쯤 꺾이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을 검토하는 게 이게 제일 세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BIS 비율이라고 은행들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얼마만큼 그러니까 네. 자기 자본 비율을 몇 퍼센트 이상 유지해야다. 요게 바젤 3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내주면은
거기에 위험 가중치를 뭐 LTV 60% 이하면 0.35만 곱해요. 네. 3억 5천만 잡아주는 거죠. 신용대출은 다 잡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도 있고 뭐 이러고 LTV 60% 이하면 안정적이니까 위험 가중치 0.35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을 해주니까 아예 위험 가중치 0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위험 가중치를 뭐 0.35인데 뭐 이거를 0.5 예를 들어 5까지 올린다라고 하면은 올해 총량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줄 수 있는 대출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총량제보다 조금 더 센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가면은 지금은 어쨌든 구두 가이드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 끝나고 내년 되면 총량이 리셋돼요. 다시 생기죠. 내년에는 다시 뭔가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은행들이 보시기에 좀 덜 팔리는데 하면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근본적인 가계부채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꺼려질 수 있는 거는 문제는 이 위험가중치란 거는 그 은행의 배당에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은행의 배당은 무슨 보통주 자본 비율에 네. 위험가중자산 뭐 이렇게 그 계산법에 위험가중치가 들어가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배당도 적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건데 요거까지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는 있어요.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뭐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DSR에 포함을 하는 요것도 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실제로 최근에 할 것 같기도 한데 은행의 이제 평균 DSR을 5%로 한행한다. 요거는 이제 정책으로 마치 개인이 40% DSR 40% 이상은 내주지도 않는 이런 타이트한 정책은 아닌데 은행이 관리를 하라는 거죠. 지금은 은행 평균 DSR 이제 40%거든요. 은행도 평균 40% 이하로 관리를 하라는 건데 그걸 35%로 낮추면은 모든 대출을 안 내주진 않는데 고 DSR인 분들한테 약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거나 안 해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쪼여지는 게 있습니다. 밑에부터 조금 더 약한 건데 만약에 맨 위에 게 들어가면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DSR이 뭐 50%인가 이렇게 딱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은행한테 평균 니네 40% 정도로 맞추라고 하면 네. 그럼 이제 50% 있는 사람도 있고 한 30% 정도 DSR 맞아요.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좀 낮아진 효과들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정책이 40%이긴 한데 네. 누군가는 80%를 받고 있기도 해요. 뭐 예. 여러 가지 예외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80% 90%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 DSR을 관리하라는 지침은 있는데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 요 세 번째 DSR 5% 하향 논의는 실제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면은 카드들은 많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정책은 약하지 않고 꽤 강하지만 지금은 저는 근본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은행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년도 네, 내년 뭐 1월 되니까 땅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올해 관리받는 걸 딱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한 3월까지 봤더니 잘 안 팔려 대출이 잘 안 팔리고 우리가 이러다가 총량도 못 채우겠네라고 하면은 뭐 특판도 내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정책은 강하지만 근본적인 정책을 건드린 건 아니다. 예, 현재는 강하지만. 네. 그래서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어떤 은행 가면 내가 대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발품 좀 팔면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상황인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다 발품 팔아서 다 주택담보대출 받아갖고 막 서울 꺾이지 거래가 않는다. 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 더 큰 규제들이 그렇죠. 네. 나올 가능성이. 그런 발언들을 계속 금감원장을 중심으로 구두 개입을 하죠. 예, 안 잡히면 더 센 거 있다 우리. 네네. LTV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험사라든지 뭐 증권사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풍선이 이렇게 글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까? 지금 약간 그런 부분, 그러니까 보험사도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이제 지방은행 쪽. 아, 네. 지방은행. 지방은행 쪽은 사실은 지방은행은 1금융권이잖아요. 시중은행이 아닐 네. 뿐이지. 그래서 안정적이기도 하고 금리도 낮았고 일시적으로 옮겨갔는데 사실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몇십 조 막 이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여력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최근에 모았어요. 불렀어요. 네. 모아서 약간 뭐 이렇게 언지를 좀 줬죠. 조심해라, 줬더니 니네. 줬더니 또 삼성생명에서 먼저 보험사 중에서는 최초로 또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조금 눈치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의지가 조금 있기는 있는 거군요.
부채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네. 저번 방송에서 나왔는데 집값은 모르겠는데 가계부채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한국은행도 그렇고 예. 이게 전에는 보면 정부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하여튼 부채를 좀 가계부채 줄이겠다는 그 생각이 확고하다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변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는 확실히 굉장히 강하게 묶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와 같은 기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8월까지는 9월에 DSR 높아지는 것 때문에 네. 8월까지 막 먼저 샀던 그 네, 거래량과 맞아요. 가격 상승 네. 이게 9월부터는 좀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좀 집값 예, 그러니까 네. 예, 대출은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거는 말씀하셨듯이 뭐 8월에 계약하면은 9월에 실행되면은 대출은 안 꺾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출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제가 요거 갖고 왔는데 두 가지 지표를 갖고 왔는데 이제 매수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KB에서 하는 건데 네. 공인중개사들한테 이제 매수자가 얼마나 있냐, 매도자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렇게 해갖고 심리 지수에서 뭐 매주가 주간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나름 죄송합니다. 나름 이제 그 실시간성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8월 중순부터 이제 꺾이잖아요. 심리 지수가 조금 꺾이는 요런 거는 요런 흐름이 또 보이고 그보다 명확한 거는 거래량이 좀 꺾여요. 거래량이 7월에 이 정도면 되게 많은 거거든요. 네. 8,800건. 여기서 적진 않지만 그렇게 확 떨어지진 않지만 확실히 막 치고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꺾이는 그런 흐름은 확실히 거의 보이고 8월에 꺾인 게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추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집계는 4천 몇백 건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흐름상 연말까지 집계해보 한 6천 몇백 건 나오겠다. 요 정도에서 네. 그러면은 한 평균보다는 높지만 네.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불장은 확실히 식혔다. 물은 끼얹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약간 현장의 분위기를 좀 보면은 사실은 저는 9월에는 좀 더 꺾일 것 같아요. 네, 더 꺾일 것 같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오른 곳들은 이런 거래를 넘어서 호가도 좀 꺾였고 네.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량을 조금 구별로 보면은 사실은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굉장히 꺾이는 느낌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비싸다는 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에서 부담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규제들이 나오니까 효과가 더 큰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올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강동구, 뭐 성동구, 뭐 서초구, 뭐 반포 이런 쪽이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은 7월에 이미 꺾여요. 7월은 이런 규제가 되게 강하진 않았는데 네. 7월에 그러니까 서울 평균은 7월에 거래량 고점을 찍었는데 요 많이 오르고 올해 잘 나갔던 요런 곳들은 7월에 이미 거래량이 조금씩 꺾이거든요. 보면 노원은 완전 올라가잖아요. 7월에.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곳들은 가격의 부담을 시장이 이미 느끼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별로 오르지 않은 노원구는 7월에 약간 소외감을 느끼면서 뒤늦게 이제 붙은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이미 시장에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출을 쪼이니까 9월에는 지금 8, 9월에는 더 꺾이는 것 같고 지금 요거는 이제 중간 집계라서 훅훅 꺾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보정값을 조금 추정을 넣어도 8월에 훅 꺾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강동구, 성동구, 서초구, 뭐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던 거를 일단은 주춤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로 물을 또 끼얹으니까 9월 달에는 제가 보기 조금 더 거래가 줄 것 같고 거래가 줄면은 아무래도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싼 집이라고 치면은 네. 한 25억이다. 25억에 거래가 딱 됐어요. 그러면은 매도자들이 일괄적으로 가격을 25억 5천을 싹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도 집값이 팍팍 올라갈 수 있어요. 매도자들이 네. 일괄적으로 탁 올리니까 소식이 빠르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올리면은 매수자들이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기존에는 그걸 잡았어요. 그럼 또 매도자들이 또 올리고. 음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린 상태에서 보니까 안 팔려요. 막 언론에서는 또 막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지금 호가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내려왔으니까 원래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네.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이 실거래가 기존 거래가 수준에서도 지금 안 팔리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팔리는 곳들도 물론 아예 안 팔리는 건 아닌데 네. 기존의 분위기는 아니니까 여기서 좀 안 팔리면은 조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4분기쯤 되면은
약간 어느 정도일지는 좀 봐야겠지만 네. 한 7월, 8월에 굉장히 뜨거웠고 막 신고가가 엄청났던 그런 곳들이 그 가격에선 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뭐 디테일하게 예측은 뭐 섣불리 하긴 힘들지만 네. 이미 불장의 분위기는 많이 식었다. 그 이제 실제 거래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만나보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부동산 쪽에서 많이 또 경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직관적으로 혹은 뭐 경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것 같다는 감들을 얘기를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지금 시장은 대략 뭘로 그분들은 좀 판단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시장에 참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잘 틀려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분들도 사실은 다 잘 봐야 돼요. 잘 물리고요. 그래서 예, 근데 약간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심리적 노력을 좀 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리와는 다르게 무주택자 분들이나 갈아타기 분들이 얼마나 움직이냐가 지금 중요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네. 실수요자 분들이 많았던 어떤 그런 올해는 실수요장이었기 때문에 없는 분들이 이제 사게 되는 경우 무주택 혹은 1주택자 분들이 더 상급지로 갈아타는 네. 이런 수요가 조금 뭐 꺾인다고 하면은 다주택의 적극적인 투자자 분들의 심리와는 별개로 시장은 꺾일 수 있다. 지금 생각을 오피스라든지 상가는 거의 지금 괴멸 상태죠. 오피스는 그래도 오피스는 괜찮고 좀 살아났죠. 오피스는 최근에. 괜찮고. 뭐 상가가 지금 제일 힘든 거죠. 그렇죠. 상가는 좀 쉽지 않죠. 꼬마 빌딩 어떻습니까? 구분 상가. 꼬마 빌딩도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꼬마 빌딩은 이거는 뭐 오늘 얘기하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꼬마 빌딩 시장은 꿈틀꿈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꼬마 빌딩 시장도 마찬가지로 네. 양극화가 있죠. 네, 오히려 네.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소비가 지금 좋지는 않잖아요. 예. 좋지는 않아서 대부분 그렇게 그 꼬마 빌딩 시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 굉장히 좋은 상권들의 되게 핵심지들은 뭐 금리가 떨어지면은 빌딩값도 오를 거라는 약간 기대감이 있어 가지고 양극화식으로 좋은 입지들은 거래가 좀 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꼬마 빌딩이라는 게 대체로 뭐 한 1, 2층에 상가 있고 뭐 또 한 3, 4, 5층에 뭐 그냥 그렇죠, 뭐 사무실 빌라. 조만한 거 있고 네네. 이런 데들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보면 요즘 상가들이 진짜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식당은 물론이고, 먹는 거 말고는 사실 웬만한 상가가 다 안 네네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올리브영 정도 할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상가들이 도저히 채워지질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상권이 아예 네, 그냥. 그래서 사실은 예. 뭐 굳이 투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은 일단 현상을 말씀드린 거 요새 갑자기는 아니고 올 뭐 근 몇 달 사이에 이제 네. 어쨌든 좋은 꼬마 빌딩들이 거래가 좀 되고 잘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내년에도 그렇게 실물 경기가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차라리 주담대 쪼이는 거를 6, 7월에 더 먼저 하고 네. 8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지금 체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25년에도 저는 실물 경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꼬마 빌딩이 좀 거래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요. 현재 상황은 마치 약간 집값처럼 아직도 집값은 고점이거든요. 네네네네. 약간 거래가 조정됐다라는 뿐이지. 사실은 꼬마 빌딩도 내년에 계속 좋을까라고 하면 저는 의문이 있어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그런 빌딩들을 주거용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잘 하면 조금 집값 안정도 좀 되면서 좋은 생각인데 네. 현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반대가 더 많죠. 그래요? 낡은 다가구나 낡은 빌라들을 네. 모아서 부셔서 꼬마 빌딩으로 만들거나 뭐 상가주택 최소한 상가주택 다가구를 부셔서 그 리모델링 뭐 굉장히 수선을 예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데이터 보면은 멸실이 있잖아요. 네. 서울의 다가구는 엄청 급격히 줄어요. 그걸 이제 디벨로핑 하는 거죠. 네네. 경기도는 아닌데 서울만 그래요. 서울만.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인구도 줄고 주택수도 줄고 오히려 상가들은 늘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긴.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뭘 사질 않잖아요 요즘. 네. 그냥 온라인으로 대체로 구매하고 그 흐름이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네. 뭐 오늘 주제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보면은 약간 소비 행태도 좀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요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뭐 재건축할 때도 되게 작게 짓거나 안 짓는 곳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비를 별로 안 하고 맞아. 핵심 상권지들은 그렇지. 오히려 더 잘 돼요. 네. 아, 맞아. 모여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핫하고 뭐 약간 핫플레이스 트렌디한 성수 곳, 가고, 그렇죠, 뭐 그렇죠. 홍대 가고. 집 주변에서는 사실은 뭐 쿠팡 쓰고 그렇죠. 예,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배달해 먹고 그쵸. 오아시스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옛날에 아파트 상가 그쵸. 그 슈퍼마켓은 진짜 짱이었는데. 그래 크고 규모도 옛날 맞아. 아파트 상가들 보면은 오래된 상가들이 막 3층짜리 이렇게 있는데 3층은 지금 막 비어 있고 이런 것들 되게 네. 많거든요. 네. 1층은 그래도 되지만 맞아. 옛날엔 거기가 그냥 시장처럼 이렇게 맞아요. 형성돼갖고 네. 지하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면 아, 지금은 동네 상권이 많이 죽고 네. 인접 상권 많이 죽고 시내 상권은 좀 그래도 괜찮은 곳들도 있는 네, 상황이죠. 네, 네. 네. 하긴 꼬마 빌딩도 버틸려면 세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튼 지금 이제 다시 우리 저 주거용 주택으로 주택으로 네네네. 돌아와서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좀 상승 중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값 이런 대출 규제나 뭐 거래량 이런 거를 딱 봤을 적에 좀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네. 이게 절대 집값의 꺾임을 이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밑에서 받쳐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한 66주, 68주째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가도 서울 기준으로는 뭐 4분기에 그렇게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는 좀 잦아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전세도 금리를 타요. 당연히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전세자금 대출에도 지금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무슨 유주택자는 뭐 전세자금 안 내주고 뭐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대출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둔촌주공이나 뭐 연말부터는 입주 물량이 올해 내내보다 훨씬 많은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 뭐 몇 달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 6개월 정도는 큰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세도 물론 전세라는 것이 딱 물량과 금리만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2년차 물량, 4년차 물량 계산할 게 되게 많긴 한데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올 연말부터 혹은 지금 대출까지 합치면은 지금부터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뭐 상승하는 상승세가 좀 꺾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세 상승세도 꺾이고 뭐 거래량도 꺾이고 하면은 뭐 겨울에 약간 좀 쉬어가는 제가 뭐 집값이 뭐 엄청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쉬어가는 시장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장 부동산 시장을 좀 보고 계신 거고요. 확실히 근데 금리 떨어지면 그 전세가는 올라가는군요. 금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하긴 그게 돈 가격이 금리인 거니까 네. 돈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 보통 시장이 월세하고 전세 곱하기 뭐 이자율 약간 이렇게 해갖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전세가가 올라가고 월세는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렇겠네. 전세가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지금 만약에 내년에 뭐 기준금리 떨어지고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 떨어지고 하면은 내년엔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네. 월세는 뭐 떨어지고 이런 현상으로 바뀔 수는 있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과 함께 지금 현재 부동산 특히 이제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이 부분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 말씀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